DCQ 블록체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있으라 어떻게 넘기나? 앱스트랙트인데요. 앱스트랙트 뭐 다 읽으실 수는 없을 테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나카모토의 비전을 좀 쫓아서 새로운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을 장착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확산을 좀 시켜보겠다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진행하는 프로젝트고 올해가 이제 첫 번째인데 사실은 4월 달에 시작했는데 4월은 협약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렸고 5월에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되고 아직은 또 계약도 아직 안 끝나신 분도 계약도 체결도 안 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안 불편하시죠?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첫 해 2019년이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박차를 좀 가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비전을 담은 싱글 차트인데 이거 하나가 뭐 거의 다 설명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DCQ 체인인데 디센트럴라이즈드 되고 시큐어한 거, 보안성하고 탈중앙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 블록체인은 요건데 자꾸만 딴 얘기한다.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하고 시큐어를 좀 확보하는 체인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확장성 문제는 여러 개의 체인이 나오면서 블록체인이 여러 개가 되면서 여러 개의 용도를 여러 개의 서비스를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네트워크를 만족시켜 주는 블록체인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확장성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거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나의 체인에서 하나의 프로토콜에서 하려고 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지고 펑션이 너무 많으면 고장 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월의 무게를 견뎌냈던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하드포크해서 고장난 부분만 고쳐서 쓰는 게 좋지 않는가.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럼 고장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합의 알고리즘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시큐어한 거를 원하니까, 오늘, 더블 스pen딩 어택 장재혁 이제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블록체인은 더블 스pen딩 어택을 당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큐어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POW를 쓰는 것이고, POW가 다만 이제 문제가 있어서, 합의 알고리즘이 단순해서 샤 함수 하나만 써서 ASIC 칩이 나왔고 ASIC 칩이 나오다 보니까 그 마이닝 기업체가 나왔고 그 마이닝 기업체 몇 개가 채굴을 담당하고 채굴을 담당한다는 얘기는 트랜잭션을 검증하는 역할을 몇 개의 기업이 다 한다. 그렇다 그러면 예전에 뭐 은행 시스템 쓰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디센트럴리제이션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POW를 고쳐서 디센트럴라이즈하게 만들어서 쓰는 것이니까 시큐어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DCQ 체인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프로토콜을 공유를 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인 DCQ 체인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가 크게 저장되어 있으므로 천천히 트랜잭션을 하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수준으로 내려오면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이니까 트랜잭션 스피드를 크게 높여도 상관없다. 즉 딜레이가 작기 때문에 더블 스pen딩 어택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또 거기에다 더해서 뭐 길 가다가 물 사 먹거나 밥 사 먹을 때 쓰는 그런 코인인 경우에는
용량도 크게 하고 트랜잭션 스피드를 늘려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가령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왔다. 그러면 서울 지역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밥 사먹고 물 사먹고 다니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가치 교환 서비스로 이런 체인들을 묶어주어서 서로 연동되게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이더리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뭐 자식 체인을 만들고 뭐 플라즈마니 뭐 이런 얘기가 듣고 보면 결국 이름은 거창한데 자식 체인 만들고 그랜드 칠드런 체인 만들고 그러는 거고 오프 체인으로 하거나 뭐 프라이빗으로 하거나 그런 얘기잖아요, 결국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의 체인으로 하지 않고 독립된 주체가 용도에 맞게 서비스에 맞게 지역 특성에 맞게 따로따로 알아서 쓸 수 있게끔 프로토콜을 공유하자. 그래서 가져다 쓸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런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생태계가 발전해서 나오면은 스케일러빌리티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에러 커렉션 코드를 활용한 프루브 오브 워크를 합의 알고리즘에 넣어서 이걸로 프루브 오브 워크를 하면은 문제를 계속해서 블락마다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ASIC resistant ASIC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고 ASIC resistant이기 때문에 채굴 난이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분산시킬 수가 있어서 디센트럴라이즈드 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두 개예요. 이더리움을 우리 그 디시큐어 블록체인 엔진으로 합의 알고리즘 교체를 해서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비트코인 거를 그렇게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거는 온더가 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비트코인 것은 이제 지스트 연구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스트 연구센터에서 이제 합의 알고리즘 엔진 만드는 거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POW가 펀더멘탈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결국 블록체인인데 스테이킹을 거니까 공격이 안 들어온다?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우리 오늘 보셨잖아요. Profitable Double Spending Attack. 스테이크 건 거보다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으면 공격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합의 알고리즘이 있어서 화살표를 굵게 그린 이유가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했다고 해서 이게 공격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체인이 무겁지 않게 연결이 돼 있으면 한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체인을 다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인을 디센트럴라이즈 하게 연결해 놓지 않으면 무겁게 만들지 않으면 공격이 들어온다. 그게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에서 만들었던 혁신인데 보통 사람들이 제안하는 무슨 뭐 포스라든지 이런 것보다 얘가 더 펀더멘탈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노블 에러 커렉션 코드 베이스드 POW 컨센서스 메커니즘이 도대체 뭐냐? 그건 이제 이따가 우리 박상중 박사가 좀 설명할 것이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문제를 계속 변화하게 만들고 문제의 크기를 크게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Profitable Double Spending Risk Analysis 알고리즘 장재혁 박사가 공개를 했는데 그거의 간단한 의의는 이런 것입니다. 트랜잭션 사이즈가 있고 블록 컨포메이션 넘버가 있는데 이 둘 사이를 펑션으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 보더라인. 어디에 이 위험 요소 이 라인을 어디다 금을 걸 것인지 얘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Profitable Double Spending Attack의 논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컨포메이션이 10개면 안전하냐? 20개만 안전하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0개일지라도 트랜잭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면, 즉 스테이크를 많이 걸고 공격을 하면 그러면 이게 뚫린다는 거죠. 리스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밝혀낸 것이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블락 컨퍼메이션이 그냥 1이어도 상관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항상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요. 해결책이. 그게 엔지니어링 연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디파인하면 문제 해결책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논문이고요. 그거는 한번 그 이드콘에서 발표한 자료 공개할 거니까 그걸 참조하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블락 코드의 모습인데요. 인코딩 할 때는 이쪽 방향으로, 디코딩 할 때는 이쪽 방향으로 거꾸로 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보면 이퀘이션 숫자는 적은데 언노운의 숫자는 많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수학 배웠잖아요. 이게 뭐예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잖아요. 그 중에서 무수히 많은 해 중에서 스파르스한 솔루션을 찾는 게 에러 코렉션 코드 디코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코딩 알고리즘이 돌아갈 때는 길이가 길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또 이 매트릭스의 레이트, 이게 이퀘이션 숫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빨리 되겠죠, 디코딩이. 그 대신 에러 코렉션 케이퍼빌리티는 떨어지고, 얘가 이제 커지면은 에러 코렉션을 잘하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디피컬티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릭 익스플레네이션인데, 이 매트릭스를 변화를 하면 하나의 매트릭스에서 다른 매트릭스로 변화를 시키면 구성하고 있는 코드워드의 멤버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이 지오메트리컬 익스플레네이션을 잠깐 들여다보면 256비트 샤 아웃풋만을 가지고 했을 단순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샤 아웃풋 벡터의 개수가 이렇게 많게 돼요. 이게 10의 72승 정도 되는데 10의 72승계의 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원 중에 코드워드는 빨간색으로 표현한 건데 이렇게 8개밖에 없는 경우에요. 이렇게 코드워드가 작을 때는 코드워드로 찾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대신 에러 코렉션이 많이 되고, 그러면 샤 함수의 아웃풋이 나왔을 때 노란 벡터였다. 그러면 이 10의 72승계의 벡터 중에 하나가 골라지고 그게 노란 벡터가 되고, 그게 디코더 알고리즘이 돌아가면서 빨간 점으로 수렴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디코딩이 완료. 그랬는데 우리가 디피컬티 레벨을 그것만 가지고 조절하느냐, 코드 레인만 가지고? 그렇지 않고 컨디션 셋을 주어 가지고 이 코드워드가 내가 디파인한 셋 안에 포함되면 성공, 포함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happen to be 이 빨간 코드워드로 수렴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넌스 바꾸고 샤 아웃풋 다시 찾고, 그러면 이 10의 72승계 벡터 중에 어느 한 군데로 또 떨어지겠죠. 가령 이쪽으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서 또 디코더 알고리즘이 돌아가면 제일 가까운 빨간 벡터로 수렴하고, 이 경우에는 happen to be 이 컨디션 셋 안에 들어가 있어서 채굴 성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난이도 조절 알고리즘이고요. 그거를 이제 파인하게 레벨을, 디피컬티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우리 지난번 온더하고 광주과기원에서 미드업 때 나왔던 질문인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랜덤하게 구성을 하고 그것에 대한 웨이트 벡터를 프로버빌리스틱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블락 랭스고 이쪽이 exponent of number of code word예요. 이게 지수입니다. 지수. 그래서 블락 랭스 곱하고 이 지수 곱하고 taken to the power of 지수 하면 그 number of code word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블락 랭스가 256비트다. 그랬는데 1의 개수가 128개인 경우를 성공하는 셋으로 논다 그러면 그때는 딱 반이니까 그때는 파퓰레이션이 제일 많을 때죠. 그러면 이 경우는 쉽게 채굴이 되는 경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쪽으로 옮겨서
잘 채굴이 안 되는 쪽으로 가려 그러면 이쪽 가 쪽으로 옮겨서 일의 개수가 블락 랭스의 10%, 즉 256 벡터인 경우에는 벡터 사이즈 오브 256일 때는 25개의 일이 나왔을 때 코드워드가 25개의 일을 포함하고 있을 때 채굴 성공으로 보겠다라고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difficulty 레벨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population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 이제 다이어그램에 이제 블락 헤더가 있고 컨텐트가 있는데, 블락 헤더에 있는 해시 값이 랜덤 넘버이기 때문에 그 랜덤 넘버를 가지고 문제를 바꾸는 거를 하고, 바꾼 문제를 가지고 디코더를 돌려서 아웃풋이, 코드워드 아웃풋이 나오면 이게 우리 이 컨디션을 만족하는 코드워드냐 아니냐 묻고 yes면 채굴 성공, 아니면 다시 돌리는 이런 알고리즘. 그래서 이거를 일단 C로 짜놨고 이걸 GitHub에 공개하고 있고 우리 최종옥 연구원이 지금 애드레스를 갖고 있는데 이 방에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GitHub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거를 코드를 베리파이하고 가져다가 비트코인 하드포크 하는데 이더리움 하드포크 하는데 같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드포크 할 때 어느 부분이 어디에 연결되는지 나타내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말씀드리면 현재 버전을 0.5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버전에서는 difficulty 레벨이 상중하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인 튜닝해서 1.0 버전으로 올리는 거를 올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전 세계로 확산. 그 다음에 이제 이 팀 구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벨로프먼트 스케줄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내년에는 뭐 10,000개 이상의 노드를 확보해서 확산시키는 게 목표다. 그런 것이고요. 이게 오늘 미드업을 나타낸 표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정기적으로 하겠다. 매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팀이 코어 팀이 있고, 코어 팀은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팀을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뭐 다 오픈 소스로 하니까 그냥 발룬티어 조직이 아니고 코어 팀은 끌고 나가는 팀이고 예산을 받은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은 커뮤니티 빌딩 작업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들어와 줘야 되고, 개발자도 숫자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오픈 소스로, 오픈 미팅으로 가져가고, 거기에서 이제 참여 의사를 표현한 커뮤니티 멤버를 확보해 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PI로서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고, 2019년이 제일 중요한 해인데, 하드포크를 일단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죠. 펑션 3개를 비트코인 합의 알고리즘에다 넣어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 하는 거거든요. 펑션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대학원 시절 때 이런 거는 하룻밤이면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프릴에 시작했는데 벌써 4월, 5월은 가버렸고 6, 7, 8, 9, 10 이 안에 이제 하드포크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월 미업을 했으면 좋겠고, 요게 우리가 과제 발표 때 제안드렸던 스케줄인데, 암호화폐 퍼즐 연구해서 난이도 조절 같은 것들을 해서 5월 달에 끝냈어야 되는데 아직 못 끝냈고, 그 다음에 1.0 버전을 만들어 가지고 9월 달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시작을 해야 돼요. 시스템 테스트 및 고도화. 일단 하드포크가 돼야 테스트를 시작하는데 아직 그게 안 돼 가지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드포크가 최소한 6, 7월 안에는 좀 끝내줬으면 좋겠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도 여기는 두루뭉술하게 5월서부터 9월 중순까지 하드포크 및 테스트 넷 배포까지 갔으니까,
이걸 좀 세분화해서 목표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뭐 10월, 11월, 12월 달에는 뭐 거의 일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10월, 11월 달에는 그 임프루브 할 수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드를 디버깅하면서 임프루브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답하다 보니까 이게 공개 미팅이냐 아니면 프라이빗 미팅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우리 팀 내부에서 혼란이 좀 있었는데 저는 공개 미팅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미럽 공지에 보니까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써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온더 팀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통을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우리 팀에서는 정 박사가 좀 책임을 져주고 온더 팀에서도 어느 한 분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분이 확실하게 팀 내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고 팀원 개발자 팀원 전체 단톡방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알리는 차원에서 단톡방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커뮤니티에서 잘 되라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와주신 분들이고 하니까 또 앞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서부터 젊은 대학생까지 이게 다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프로젝트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당장 우리의 주의가 필요한 태스크들이 그런 것이고 미팅 날짜를 좀 선정했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매달 넷째 주 금요일 오후 이런 때는 뭐 여기도 좋고 해가지고 그냥 매달 말 금요일 넷째 주 금요일 날에는 오픈 미트업을 하자. 이렇게 지금과 같이 오늘과 달리 이거는 좀 미리 공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좀 참여를 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팀 회의 날짜는 이제 뭐 줌 미팅은 매주 좀 했으면 좋겠고 금요일 날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대면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제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드 포크 스케줄을 비트코인 팀과 이더리움 팀에서 좀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컨클루딩 리마크는 제가 뭐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경험이 많으신 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 과제 예산 내에서 2명의 개발자를 더 뽑아서 일을 하기로 이미 과제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혹시 그 소개해 주실 좋은 개발자분이나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